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소르본 철학연구소에서 발견된 단 한 줄의 문장이 지금 전 세계 철학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로 알려진 소크라테스의 철학. 그 진짜 뜻이 지금껏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한 한국인 연구자는 이 문장 하나로 자신의 인생과 철학, 모든 걸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소크라테스는 무슨 말을 남긴 걸까요? 충격적인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프랑스 파리에 있는 소르본 철학연구소에서 연구 중인 37살 연구자입니다.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지금은 고대 그리스, 윤리학과 동양 철학의 구조적 유사성을 비교하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두 사상의 뿌리가 인간을 이해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데에는 학문적 목적보다 훨씬 더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철학이 사람을 구원한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말하자면 철학이라는 것에 제 존재 전체를 걸었던 사람이었죠. 그게 저라는 사람의 정체성이었고 동시에 방어막이기도 했습니다. 철학을 처음 접한 건 고등학생 때였어요. 정확히는 15살이던 해 아버지를 갑작스럽게 잃고 나서였죠. 당시에는 너무 충격이 커서 눈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에서 멍하니 앉아있던 제게 큰아버지가 쪽지를 건네셨어요. 거기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혼자 손으로 적으셨다는 문장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유진아, 사람은 자기를 알기 위해 태어난단다. 딱 그 한 문장이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 후로 저는 아버지의 그 마지막 말을 해석하기 위해 철학을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안다는 건 무슨 뜻일까?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라는 건 단순히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안다는 걸까? 아니면 나라는 존재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것일까? 이 물음은 제 대학 시절 내내 그리고 대학원 진학 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철학을 공부하면 언젠가는 그 문장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부를 하면 할수록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고 마음은 더 비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암이라는 것이 사람을 더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절시키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점점 많은 것에 집착하게 됐고 그 집착이 저를 사람들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박사과정 중반쯤 저는 처음으로 철학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함께 공부하던 친구 중에 조윤아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같은 학번, 같은 전공이었고 저와는 오랫동안 연인이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저와는 달리 철학을 삶과 연결하려는 사람이었어요. 이론에만 매달리지 않고 실제 세상 속에서 철학을 실천하고자 했던 사람이죠. 하지만 결국 윤아는 철학을 떠났습니다. 생각만 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 사람들 옆에 있어줘야 철학이지. 그 말만 남긴 채 실천윤리 교육운동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혼자였어요. 외롭고 차가운 세계 속에서 철학이라는 길을 홀로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기회를 얻게 됐어요. 프랑스 소르본 대학 철학연구소에서 사유의 기원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였습니다. 고대 사유문헌을 디지털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현대적 함의를 도출하는 이 융합 프로젝트는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작업이었고 저도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프로젝트에 들어오고 보니 분위기는 생각보다 냉소적이었어요. 특히 중심 인물 중 하나인 소크라테스를 바라보는 시선은 차갑기까지 했습니다. 소크라테스? 이제 식상하잖아. 그 얘긴 벌써 수천 년째 하고 있지 않나?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이런 반응이었죠. 심지어 지도 교수님이신 데카르트 소장님조차 소크라테스의 현대 적용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유난히 그 이름이 마음에 걸렸어요. 너무 유명해서 오히려 진심이 지워져 버린 이름. 수천 년 동안 반복된 그 한 문장. 너 자신을 알라. 저는 그것이 아버지의 말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였는지 저는 프로젝트 중에서도 소크라테스 관련 자료를 집중적으로 맡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사명감이었어요. 그런데 작업을 하다 보면 할수록 저 자신이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나는 지금 진짜로 나를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나를 안다고 믿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철학자는 질문하는 사람이라고들 하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질문을 외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늘 붙들고 있었지만 정작 그 질문에 대답하는 방법만 찾고 있었지. 진짜 질문 자체와 마주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저는 어느 순간 아주 오래된 철학자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듣고 싶어졌어요. 소크라테스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로 했던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저를 평생 이끌어온 아버지의 문장을 껴안고 저는 지금 다시 철학의 원점 앞에 서 있습니다. 제가 그 문서를 처음 마주한 건 3월 중순, 아직 파리의 봄 기운이 덜 올 무렵이었어요. 연구소에선 사유의 기원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접어들며 자료 정리에 들어간 상황이었고 저는 고대 아테네의 시민 사유 구조를 분석하는 분과에 속해 있었죠. 프로젝트 초창기만 해도 모든 연구자들이 새로운 걸 밝혀내겠다는 열정이 넘쳤어요. 하지만 연구가 진행될수록 반복되는 작업, 수천 년 전 텍스트의 한계, 그리고 자꾸만 교차하는 이론들 사이에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지쳐가고 있었어요. 저도 예외는 아니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끝내 무언가를 마주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아테네에서 날아온 낡은 두루마리 하나로 현실이 됐어요. 소크라테스의 재판 당시를 목격한 어느 참관자의 개인 기록이라는 그 문서는 기존 학계에서도 존재 자체를 의심받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실리오스 파파스 교수님이 주도한 복원 작업 결과 문서 안에는 기존의 학설과는 다른 형태의 진술이 분명히 남아 있었어요. 초기 해석 작업에 배정된 저는 비교적 이 문서에 깊이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자연스럽게 그 핵심 구절과 마주하게 됐죠. 내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는 사실 너의 한계를 깨달으라는 뜻이었소. 우리는 신이 아니기에 우리에겐 언제나 모르는 영역이 있소. 이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건 단순한 문장 이상의 것이었어요. 그 순간 제 삶 전체가 정지되는 느낌이었어요. 지금껏 수십 년 동안 철학이라는 수단을 통해 나를 파헤치고 해석하고 분해하고 정의해왔던 제가 그 문장 하나 앞에서 무너져버린 거예요. 알고자 함이 곧 인간됨의 본질이라고 믿어왔는데 그 안매 방향이 사실은 모른다는 걸 아는 것이었다니요. 그게 맞는 말이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사람은 자기를 알기 위해 태어난다는 말 역시 혹시 그 한계를 자각하라는 뜻이었던 건 아닐까요? 그 순간 저의 30대 후반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저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잠을 자도 깨어있는 듯했고 잠결에는 늘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두드리기만 했고 저는 그 손길 하나에 울음을 삼켜야 했어요. 문서의 진위 여부를 두고 연구소 내부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일부는 그것이 소크라테스의 진짜 목소리일 수 없다고 단언했어요. 이건 누군가의 해석일 뿐이야. 그가 직접 말한 게 아닐 가능성이 커. 이 문장을 공개하면 오히려 소크라테스에 대한 오해만 더 커질 수도 있어.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해석이 아니라 인간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고백이라는 걸요. 그는 철학자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무지를 인정한 채 죽음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야말로 철학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이 진술을 논문에 포함시킬 것인가? 아니면 비공식 메모로 남겨둘 것인가? 저는 이 선택이 단지 연구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저 자신과의 정면 대결이라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즈음 뜻밖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한국에 있는 조유나 지금은 교육운동가로 활동 중인 제 오랜 친구이자 예지연인이 보낸 편지였어요. 그녀는 제가 연구실에서 고립된 채 살아가고 있음을 직감한 듯 했어요. 봉투 안에는 딱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철학은 책에서 죽고 사람 안에서 살아.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지금껏 철학을 통해 찾으려 했던 것이 사실은 삶 속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는 걸 뒤늦게서야 깨달은 거죠. 저는 책 속에서 나를 찾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사람과의 연결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유나의 말처럼
철학은 책 속에서 죽습니다. 책 속에서만 머문 철학은 결국 이론일 뿐이고 사람 안에서 피어나는 철학만이 진짜 살아있는 사유가 되죠. 그리고 그 살아있는 사유의 출발점은 스스로의 무지에 대한 인정, 곧 소크라테스가 말한 한계를 아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믿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 문서를 논문에 포함시키기로요. 어떤 비난이 있더라도 이 문장은 세상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비단 소크라테스라는 이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문장이 지금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한 번쯤은 던져야 할 질문이었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지금 정말 당신 자신을 알고 있나요? 아니면 알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나요? 그 문장은 사실 제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논문에 그 문장을 포함시키겠다는 제 결심은 생각보다 훨씬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사실 처음엔 그저 작은 학술적 의견 충돌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예상보다 더 복잡한 벽이 존재했습니다. 연구소 측은 문서의 진위 여부를 명확히 입증할 수 없다며 공식 자료로 채택하기엔 리스크가 크다고 했습니다. 이건 너무 민감한 문장이야. 소크라테스를 해석하는 방식이 송두리째 바뀔 수도 있어. 해당 문장이 진짜라고 하더라도 그의 철학 전체를 그렇게 단순화하면 곤란해. 말하자면 그들은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지닌 상징성이 흔들릴까 두려워하는 듯했어요. 그 상징이 무너지면 우리가 쌓아온 수많은 연구가 위태로워질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전 그게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철학을 하는 이유가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면 뭐 때문이죠? 저는 조용히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은 회의실 안에서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학문은 때론 진실보다 구조를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니까요. 논문 심사 전 최종 발표를 앞두고 저는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 문장을 그대로 발표한다면 연구소 내 입지를 잃을 수도 있었고 국제학회 발표도 제한될 수 있었어요. 지금껏 쌓아온 경력이 흔들리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분명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걸 외면하면 넌 너 자신을 속이는 거야. 그때 일이었어요. 함께 협업하던 바실리오스 교수님이 저를 아테네로 초대했어요. 지금 아테네에 오면 직접 그 문서를 볼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직접 결정을 해. 아테네로 떠난 건 그 다음 주였어요. 오랜만에 찾아간 그리스의 공기는 파리보다 조금 더 따뜻했고 공항에서 마주한 교수님의 얼굴엔 고단함과 확신이 함께 묻어나 있었어요. 보건실에서 교수님은 말없이 저에게 복원된 문서를 보여주셨어요. 유리판 너머 천년의 시간을 견딘 양피지가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건 그냥 문서가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철학자의 마지막 숨결 같았어요. 교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 문장을 세상에 알릴 사람은 나도 아니고 이 연구소도 아니야. 그건 너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일이야. 그 한마디에 저는 뭔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 모든 책임은 제 어깨에 놓인 겁니다. 며칠 뒤 아테네 시내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동네 작은 식당이었고 교수님과 식사 중이었죠. 음식이 나오고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문 순간 제 오른쪽 어금니에서 딱 소리가 났습니다. 이상하다고 느껴 혀로 만져보니 예전에 치료했던 치아의 레진이 떨어져 나간 거였어요. 순간 엄청나게 당황했어요. 제 앞에선 교수님이 식사를 하고 계셨고 저는 입도 제대로 못 벌리고 그저 손수건으로 입을 가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본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괜찮나?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 부끄럽고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 하다가 결국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치과 치료한 부분이 떨어졌어요. 지금은 먹기가 좀. 그 말을 들은 교수님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나더니 휴대전화로 어디론가 전화를 거셨어요. 그리고 몇 분 뒤 저를 데리고 근처 치과로 향하셨어요. 예약도 대기 시간도 없이 저는 곧바로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료실은 최신 장비로 가득했고 의사는 영어에 능숙하며 친절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치료는 10분도 안 되어 끝났고 정리된 청구서를 본 순간 저는 또 놀랐습니다. 한국에서도 감탄했지만 이곳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럽은 의료 시스템이 느리다고만 생각했는데 사람과 사람이 연결된 상황에선 이렇게 빠르고 따뜻할 수도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이상하게도 철학에 대한 제 감정을 다시 열어줬어요. 철학도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아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책 속에서 강의실 안에서 죽어가던 사유가 아니라 서툰 몸짓과 불편한 말들 사이에서도 진심으로 사람을 향하는 질문이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날 밤 긴 이메일을 썼어요. 수신인은 조윤아였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철학은 책에서 죽고 사람 안에서 산다는 말. 이제야 그게 무슨 뜻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 그리고 그 편지를 보내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가 이 연구를 왜 시작했는지, 왜 철학이라는 길을 고집해왔는지 제 자신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테네에서 파리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주 오래된 질문 하나를 곱씹었어요. 나는 나를 정말 알고 있는가? 수십 년을 철학 안에서 헤매고 그 질문의 언저리를 핑계 삼아 살아왔지만 사실 단 한 번도 진심으로 그 물음과 마주한 적이 없었어요. 그 질문은 지식으로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었고 논문 속에서 해석될 수 있는 개념도 아니었어요. 암이라는 게 그토록 철저하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설명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스스로의 모름을 인정하는 겸허한 태도, 그게 철학의 본질이라는 걸 이제야 몸으로 실감한 거죠. 파리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연구소로 향했어요. 사무실 책상 위엔 며칠간 정리하지 못한 서류들과 복사된 회의록, 검토되지 않은 자료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죠. 그 사이에 놓인 게 하나 있었어요. 소르본 철학연구소에서 보내온 공식 공문이었습니다. 해당 문서는 학문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지만 해당 구절의 해석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추후 별도 회의체를 통해 재논의하기로 함. 간단히 말해 보류였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기회를 남겨둔 결정이었지만 사실상 그 문장은 잠시 묻어두자는 말이었어요. 그 종이를 본 순간 저는 모든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문장은 제게 논문 이상의 것이었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진실이었는데 그걸 연구소의 회의와 회의록 속에 묻어둔다니요. 그날 오후 저는 오랜 고민 끝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서랍에 넣어두었던 양식 한 장을 꺼내 이름을 쓰고 서명하는데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한 장을 적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22해였습니다. 15살. 아버지의 죽음 이후 제가 붙잡고 살았던 문장. 사람은 자기를 알기 위해 태어난다. 그 말을 해석하기 위해 철학을 시작했고 그 말의 의미를 추적하기 위해 수많은 논문과 사유 속을 떠돌았죠. 하지만 결국 철학이 저를 이끌어준 건 그 문장의 의미가 아니라 그 질문을 붙든 자세였어요. 모든 걸 안다고 믿는 교만이 아니라 아직도 모른다고 고백하는 겸손함. 그게 철학의 시작이자 끝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는 예전처럼 논문 아이디어를 정리하거나 철학 개념을 정리하는 대신 그냥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기내식을 주며 웃는 승무원, 조용히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엄마, 창밖을 멍하니 보는 노부부. 그들이 가진 수많은 질문과 그 질문들을 꼭 쥔 삶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서울에 도착하니 밤이었어요. 그날따라 공항 근처 하늘이 유독 맑았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어느 순간 한강 다리 위에서 차가 잠시 멈췄어요. 창밖으로 불빛이 반사된 물결이 춤추듯 일렁이고 있었죠. 그 물결을 보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질문을 시작하려고 해요. 며칠 후 저는 조윤아를 다시 만났어요. 윤아는 여전히 윤리교육 활동을 하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고 예전보다 훨씬 단단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조금 멀어진 사이였지만 그녀는 저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유진아, 많이 바뀌었네. 그래, 보여? 응, 말보다 눈이 더 조용해졌어.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예전엔 항상 누군가를 설득하려 들었어요. 철학의 옳음을, 제 해석의 정당함을 증명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질문을 건네는 사람이고 싶었어요. 정답이 아닌 다시 사유하게 하는 사람이요. 요즘 저는 작은 철학 모임을 운영하고 있어요. 20명 남짓 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질문을 나누고 때론 대답 없이 돌아가기도 해요.
처음엔 낯설어 하던 사람들도 이젠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사유를 나누죠. 아이러니하게도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살아 숨 쉬는 순간은 이 작은 모임 안에서 더 자주 느껴져요. 그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 이제는 단순한 금언이 아니라 삶 속에서 계속되는 태도로 다가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한 가지 물음을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을 정말 알고 있나요? 아니면 안다고 믿는 편이 편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소크라테스는 죽음 앞에서도 끝내 질문하는 자로 남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야 그 질문을 내 삶 안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을 정말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안다고 믿는 걸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이야기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사람을 이해하는 이야기, 삶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이야기, 이런 깊은 질문이 계속되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